안녕하세요. 노동시장론 5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노동의 수요 곡선은 어떠냐면, 이렇게 우하향하죠. 그래서 임금 대비해서 노동량, L, 임금은 W라고 간단히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비싸면 적게 쓰고 임금이 싸면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금이 100원이었을 때는 50명밖에 못 쓴다. 그럼 이제 5,000원이라는 돈을 가졌을 때, 근데 임금이 50원으로 내렸다. 그럼 몇 명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100명을 쓸 수 있는 거죠. 5,000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5,000원 갖고 인건비를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노동의 수요는, 그래서 노동의 수요는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노동의 수요는 기업 입장이다. 근데 노동의 공급은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몸값을 비싸게 주면 많이 일하려고 들고 싸게 해주면 적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반대로 됩니다. 노동의 공급곡선에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적게 주면 적게 일하려고 들고 임금을 많이 주면 많이 일하려고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0원 준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노동의 양을 요만큼 가져간다라는 거죠. 50원 준다 그럴 때는 50명만 일한다 그래요. 근데 100원 준다 그랬더니 100명이 일하겠다고 덤벼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과 노동의 공급 곡선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만나는 게 이제 균형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균형 임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그래서 공급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이 시장 임금이 되는 거예요. 시장 임금. 균형 임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시장 상품 가격으로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시장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사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거 팔고자 하는 사람이죠. 팔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공급이. 그 다음에 수요는 사고자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 만나는 지점이 균형 임금, 시장 임금이고 요 지점이 노동의 균형 공급량이 되겠죠. 그 선에서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동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 시간에는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아닌 다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193페이지 하단에 나온 단기 노동 공급 곡선. 그래서 임금률의 변화는 상대 가격의 변화와 동시에 소득의 변화도 수반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것을 이쪽으로 다시 그려보면 이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임금 웨이지와 노동량 L 레이버를 놓고 봤을 때, 자, 일정 수준까지는 임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동량을 늘려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주당 40시간인데 회사에서 잔업하거나 휴일 근로하면 훨씬 더 많이 줄게, 일할래? 그럼 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해요. 그래서 보니까 자, 올리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내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만 돼도 쉬엄쉬엄 살겠다, 이제, 그죠? 혹은 어떤 사람은 내 연봉이 1억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 좀 쉬엄쉬엄 살래, 조금 여유롭게 여가도 좀 즐길래, 이런 생각들 갖잖아요. 그게 여기예요. 그게 여기. 그래서 이 임금은 어느 임금이다라고 얼마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시간 줄인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생각해.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하는 회사에서 7시간 일하고 퇴근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해고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인데 여러분들 실제로 40시간만 해요? 안 하죠. 그럼 몇 시간 해요? 보통 50시간 혹은 60시간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나 이제 줄일래 해서 50시간 하던 사람은 한 4시간 혹은 60시간 하던 사람은 50시간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줄인다라는 거예요. 혹은 진짜 나는 40시간만 일했다. 근데 회사 눈치 보여가지고 연차도 제대로 못 썼고 뭐 등등등 이런 걸 못 썼다. 그럼 이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연간 시간을 보면 훨씬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요? 늘어나?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연차를 쓰게 되면 훨씬 많이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차를 예전에는 하계휴가 4일밖에 못 썼었다. 근데 이제는 뭐 10개, 15개 다 쓰겠다. 그럼 줄어든 거잖아요. 노동시간이. 그렇듯이 이 경우는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어쨌든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노동량이 줄어들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잖아요. 이게 후방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더래요. 이렇게 나오더래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임금이 적을 때는 연봉이 적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노동량을 늘리는데 연봉이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그 다음부터 줄이더래. 근데 줄여놓은 상태에서 또 생활하다 보니까 뭐야? 그만큼 소비가 늘었잖아요. 이제 높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노동 시간을 늘리더라는 거죠. 늘려서 또 연봉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또 다시 줄여.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볼까요? 어쨌든 법칙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건 필요 없고 후방으로 굴절하는 그 자체로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거 나온 게 이게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도 중요해요. 노동 공급 곡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대체 효과라는 게 나타나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 노동과 여가라는 것이 있다면 여가를 쓰지 않고 노동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노동시간을 점점 늘리겠다라는 거죠. 뭘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점점 늘려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효과입니다. 예. 말 그대로 여가를 노동으로 대체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니까 노동을 늘리니까 어떻게 돼? 소득도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득도 늘어나는 거죠. 소득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체 효과가 훨씬 더 크고요. 요 시점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득 효과가 나타나요. 또 소득 효과는 또 뭐냐? 소득 효과는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 이제는 여가도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많이 생겨서 그 소득을 갖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득 효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 여가를 더 쓰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줄여야 돼, 늘려야 돼. 줄여야 여가를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노동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여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반대로 노동을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체 효과에서는 노동을 늘렸지만 소득 효과에서는 노동을 오히려 줄입니다. 그래서 후방 굴절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A 구간이다 그러면 A 구간에서는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B 구간이라고 본다면 B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구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구간에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시간을 늘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죠. 예. 여기서는 노동을 줄여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을 줄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요 부분, 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94페이지까지 나온 건데요. 임금률 변화에 따른 효과에서 소득 여가 선호에 의한 분석, 요거까지는 볼 필요 없더라도 일본에 나왔던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소득 및 대체 효과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효과 구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그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는 늘어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뭐였어요?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예,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배운 적 있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공급의 탄력성.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뭐였어요? 임금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 변화율이었죠? 예.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변할 때 기업에서 노동 수요를 얼마나 많이 가져갈 것이냐 혹은 얼마나 적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크게 변하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큰 거고요. 적게 변하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거죠. 예, 비탄력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의 탄력성은 똑같아요. 임금 변하는 거에 따라 임금의 변화율에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변한다 그러면 탄력성이 높은 거고요. 큰 거고요. 적게 변한다 그러면 낮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금이 10% 올랐는데 노동 공급을 20%를 늘렸다 그러면 탄력적인 거죠. 이 탄력성 값은 항상 1보다 컸을 때 이걸 탄력성을 2라고 봤을 때 이게 탄력적인 거고요.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값이 1이 넘어가야 탄력적인 거예요. 반대로 임금이 10% 하락했는데 노동 공급은 예를 들어서 5%밖에 하락을 안 시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2분의 1이 되니까 0.5죠. 0.5니까 1보다 작은 거죠. 그럼 비탄력적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예, 우리 교재에는 그래프는 안 나왔는데 탄력성 값을 그래프로 또 본다면, 자, 이게 45도 각도면 그냥 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 이게 10% 변했대. 이것도 10% 줄이는 거죠. 올라왔을 때. 근데 이게 10% 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0% 변했다. 그럼 이게 탄력적인 거죠. 그럴 때는 훨씬 더 자, 임금이 10% 변했을 때 고용량도 10% 늘린다. 게 그냥 일반 탄력적인 거고요. 임금이 10% 변했는데 이게 임금이잖아요. 그죠? 이게 노동량이고, 임금 10% 변했는데 고용량은 훨씬 더 20% 늘렸다.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인 그래프가 훨씬 더 완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임금이 10% 변했는데 오히려 5%밖에 더 늘리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죠. 5%밖에 안 늘렸다.
임금은 10% 변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예, 비탄력적인 게요. 그래서 훨씬 가파른 그래프다. 이렇게 탄력도 그래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수직으로 나타나는 건 완전 비탄력적. 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 다음에 이게 수평으로 나타나는 건 완전 탄력적. 여러분들 이게 좀 티귿자와 비슷하고 이게 비읍자와 좀 비슷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좀 외우기 어렵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완전 탄력적, 이거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조금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단 노동 공급의 탄력성 그 공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요 공식 수요 탄력성 공식도 알아두시고요. 예전에 2차 시험 문제로 아예 그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노동 수요의 탄력성과 노동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공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나온 완전 탄력적 노동 공급 곡선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 탄력적이다라는 것은 이거죠. 완전 탄력적이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금은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량을 엄청나게 늘린 거죠. 우리가 어느 때 이랬냐면요. 우리 아버님 세대 1970년대 60년대가 이랬어요. 그때는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간에 일자리만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일했어요. 왜?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일자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임금에 대한 갈등도 별로 없었죠. 그냥 일자리만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일하는 그게 완전 탄력적이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완전 또 비탄력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노동조합에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얼마를 주든 간에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할 거야 라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죠.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에서 통제를 하니까 우린 이번 주에는 30시간 하고 끝냅시다. 그럼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량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어. 개인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임금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의 변곡점 혹은 루이스의 전환점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건 이제 여기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어떻게 유입되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도 쓰여요. 그래서 루이스의 변곡점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임금이 오를 때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게 이제 고용량이죠. L 이게 웨이지예요. 임금. 그러면 임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용량을 노동량을 늘리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임금을 안 올려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냐? 이미 사람들이 너무 충분하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임금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도 고용량을 별로 이 당시에는 안 늘려요. 그러다가 임금을 다시 올릴 때 고용량도 늘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변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루이스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농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로 막 몰려드는가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농민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농민으로 살다가 갑자기 공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 루이스의 변곡점 갖고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그걸 좀 보면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력의 정도예요.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력.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가 훨씬 더 많이 늘리거나 훨씬 더 줄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늘어나겠죠. 크게 증감하겠죠. 개개인적으로 증감시키는 것보다는 기업 근로자 전체가 한 번에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일수록 이 부분 노동 공급량을 크게 늘리거나 혹은 크게 줄이거나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대1로 근로자 개개인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보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교섭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섭력이 크면 클수록 이것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 이동의 용이성 정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A라는 회사에 있다가 B나 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내 A라는 회사에서 B 회사 혹은 C 회사로 옮겨가기가 쉽다. 그 표현은 뭐냐면 노동 이동의 용이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일수록 여기서 임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이쪽으로 자꾸 옮겨가겠죠? B나 C로 올려갈 거 아니에요. 임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A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 공급량 급속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나 C는 어떻게 돼? 급속도로는 또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큰 거죠. 근데 A 회사에서 B나 C 회사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다. 그러면 임금이 불만족스러워도 여기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러면 노동 공급이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지 않죠. 적게 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부 떠나는 사람은 있겠죠. 일부. 나는 그럼 B나 C 회사 못 가면 하여튼 다른 직종이라도 할래. 그래서 떠나는 사람 일부 있겠죠. 적게 떠나겠죠. 그러면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작은 거죠. 그래서 용이성이 크면 클수록 노동 공급의 탄력성도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 기회의 창출 가능성 여부. 예. 여러분들 그 인구가 100명인데 그 중에 50%가 여자다. 그러면 50%는 남자고 50%는 여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 대비해서 이 사람들 다 합쳐서 움직이는 것과 대비해서 어떤 게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남녀가 합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줄이든 늘리든 노동량을. 그랬을 때 여성이 집에만 있다가 그렇지 않고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서 여성도 한 40%가 경제활동 참가한다. 그럼 전체가 90%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예전에 50%밖에 못 움직였는데. 그래서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노동 공급의 탄력성 값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비노동소득의 존재. 예. 비노동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불로소득인 임대료가 들어와. 임대료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와. 나 회사에서 200만 원 준대. 그러면 이게 크면 클수록 이거 회사 떠날 가능성이 커요. 저거. 크죠. 네. 그래서 비노동소득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노동 공급의 탄력성 값도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크게 변한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적게 변해. 아유, 내가 좀 불만스럽더라도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있으면 에이씨 그냥 때려치고 나 딴 데 가거나 안 해. 이렇게 크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노동 공급 탄력성 값도 크게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196페이지 노동시장의 균형. 이건 뭐냐면 이 노동 그 시장론의 어떤 노동 시장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시장론이라는 과목 자체는 원래 노동 경제학에서 온 거예요. 노동 경제학. 노동 시장론은 노동 경제학에서 왔는데 그러면 노동 경제학도 어쨌든 경제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경제학에서 왔는데 그러면 노동경제학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노동경제학은 노동과 관련된 것들 거기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따지는 게 노동경제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라든가 혹은 노사관계라든가 혹은 뭐 취업률이라든가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노동경제학이라 이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오른쪽 페이지 197페이지에 보면 노동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뭐가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여가와 교육훈련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그래서 노동경제학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의 결정 메커니즘과 그 결과로 발생한 개인과 가계의 소득 분배를 중점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임금과 고용,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가계 소득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과 취업, 실업, 노사관계 등 경제 주체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교육, 실업, 노사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본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기본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경제학이라는 것은 저런 분야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두 번째 노동시장의 특징은 뭐냐 해서 노동시장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자, 농산물 시장 가락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산물 시장 노량진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장동 가면 축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지역적으로 가면 어떠한 시장이 존재하는데 노동시장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냐 물어봤을 때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집안, 가정 내에서도 노동시장은 존재해요. 말씀드렸죠. 남편이 돌아오면서 동네 약국에 사무원 뽑는데 그 얘기를 이제 와이프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 뭐 일자리 구한다 그랬잖아. 한번 가볼래? 그 얘기가 전달된 게 그게 노동시장인 거예요. 구인자와 구직자의 정보가 만나는 시장이 노동시장인 겁니다. 어쨌든 노동시장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상품시장이 갖는 특징이라는 다른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관계가 연속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고용은 샀다가 그냥 그대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프로야구나 이런 경우에 이제 선수를 사가지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팔더라도 내 소유예요. 임대해 주는 거지 파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하면 채용한 시점에서 돈 주고 됐어 집에 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물건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는 시점에서 돈 주고 그냥 끝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 사람을 노동시장에서 사온다는 뜻은 뭐냐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연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또 고용 내용이 불명확하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총무 사무원 뽑습니다. 그리고 월급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총무 사무원은 뭐예요? 주로 회사의 총무일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온갖 잡다한 걸 다 해.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공장과 같이 있는 회사라면 공장에 그 직원이 한 명 안 나오면 대신 내려가서 너 저거 포장 좀 해라. 아니면 야 배달 사원이 오늘 쉰댄다. 네가 가서 배달 좀 해고 와라. 이런 일 시키는 경우 많죠. 왕망 있습니다. 왕망. 그러면 나는 총무사무원으로 왔지 배달이나 혹은 생산직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내용이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정확히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총무사무원으로든 뭐 인사사무원이든 경리사무원이든 야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다못해 뭐 사장님의 개인 심부름까지 시켜요. 그죠? 그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내용은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가 다양하더라는 거죠. 예,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노동시장은 전국적으로 노동시장도 존재하지만 지방 노동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좀 하겠지만 그 다음에 1차 노동시장도 있고 2차 노동시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횡단적 시장도 있고 종단적 시장. 횡단적 시장은 이거고요. 종단적 시장은 이거죠. 그래서 뭐 하위 스펙에서 고위 스펙 혹은 고위 스펙에서 하위 스펙.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비슷한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화시킬 수 없는 노동자. 여러분들 4년제 대학을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자, 4년제 경영학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다 얘는 A풀이다. 이렇게 등급 매길 수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면접 왜 보나요? 그냥 시험만 보고 뽑지. 왜 봐요? 그렇죠. 인성이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아무리 머리 똑똑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와, 회사 아주 깽판 부리거나 사이코짓 하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A풀이다라고 표준화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라는 것은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서 표준화시키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빠지고 갔네요. 제도적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제도적 영향. 그래서 근로기준법, 짧게 해서 근기법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녀고용평등법 등등등 해서 나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 아니 국가에서 최저임금법도 마찬가지야. 나는 사람들 이거 간단한 일이고 뭐 얼마든지 누구나 시킬 수 있는 일이라서 한 3,000원만 주고 싶은데 국가에서 그러면 큰일 난대. 그렇듯이 제도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노동시장이라는 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교섭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사갔어요. 근데 분필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 저 칠판 말고 좋은 칠판 안 하면 나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상품은.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나 조금만 더 주세요.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교섭력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는 거죠. 노동시장에서만큼은. 그죠? 상품시장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단 내가 사오면 그 상품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시장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생산물 시장과의 차이점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이 갖는 특징이면서 또 상품시장과 다른 거. 1번이 다중성이에요. 다중성. 여러 가지 이래서 다원적이고 다중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그냥 그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가격만 매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시장은 가격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너 연봉 5천 주겠지만 모두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원적이고 다중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막 고용센터에 가서 접하는 시장도 있고 직업 소개서 가서 접하는 시장도 있고 헤드헌터 회사에 가서 접하는 시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는 거죠. 예, 그런 다중성을 가지고 있고 근로 조건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중식은 무료로 주는지 뭐 유료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복리후생은 뭐가 있는지 이런 등등등 해서 근로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이 다원적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단순하게 사용자에게 노동을 공급하는 역할로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은 그냥 가만히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아니잖아요.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돼가지고 그 회사 물건을 쓸 수도 있고 다른 회사 물건을 쓸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국민 경제의 한 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계소득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 그래서 노동은 회사에 대해서는 생산이라는 역할을 해주지만 또 그냥 일반 시장에 가서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저축이란 역할도 해주죠. 저축해서 이게 은행을 통해서 또 기업으로 또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또 뭐예요?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또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원적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 혹은 최저임금법 혹은 뭐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이제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없어졌죠. 사실은 뭐 드라마에서도 아직도 나오고 있고 현실에서도 있지만 그나마 일반적인 성폭력에 관한 처벌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한 처벌이 있어서 그나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한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다음은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특수성 해서 박스에 들어있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을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을 팔면 뭐예요? 노예죠, 노예. 예, 노예죠. 자신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파는 거야?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가서 일해주는 거지 자기 자신을 파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는 저량으로서의 인적 자본을 갖고 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저량인 거죠. 그죠? 뭐 일정 기간 동안 변하겠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저량인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그 다음에 유량으로서의 노동력을 갖고 이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현장에 가야 돼 꼭. 내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요즘은 뭐 자택근무도 많지만 어쨌든 내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몸 자체가 노동력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녀야 돼 어디를.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력은 소모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장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20대에 여러분들 업무 능력을 저장해놨다 60대 꺼내 쓸 수 있나요? 예, 없죠. 그 상품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딴 예를 들어서 배나 사과를 잘 저장해놓은 봄이나 여름에도 충분히 그 맛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20대에 생산성을 가진 그런 근로 능력을 저장해놨다가 60대 쓸 수 있어요? 없죠.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은 소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장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판매 단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노동 공급 파는 거다. 그 다음에 노동 수요는 사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갑이야. 그죠? 일반적으로 상품 시장 가면 뭐예요? 사는 사람이 갑이어야 되는데, 예? 그죠? 예. 물론 노동시장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갑이야. 파는 사람보다.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돼요. 여러분들 한동안 쉬었다가 그 노동력을 똑같이 원상 회복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 분석에 있어서의 가정.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품시장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이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가정을 하고 가야 노동경제학이든 노동시장론이든 이러한 법칙이 만들어지지 그거를 다 배제하고 간다면 법칙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가정을 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의 기본 가정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노동은 동질적이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모든 노동자 간의 완전 대체에 가당하다. 그래서 노동력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100원이었을 때 50원이었을 때 그러면 50명 쓰다가 100명을 쓴다 그랬잖아요. 50원은 나아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일 때보다 50명이 더 생산성이 훨씬 높고 그 사람들이 뭐 2배, 3배 일을 한다. 그럼 더 뽑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 100명이었을 때 생산성이나 50명이었을 때 생산성 똑같다고 봐야지 100명을 쓰는 거죠. 50원이 내려도. 그러니까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 2배 값을 한다. 그럼 뭐 뽑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간에. 예, 그런 가정을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노동자는 노동시장 정보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며 이동이 자유롭다. 이 얘기는 뭐냐면 A 기업에 있던 사람이 B 기업으로 옮겨가든 B 기업에 있던 사람이 C 기업으로 옮겨가든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여기서 싸게 줬을 때 이쪽으로 옮겨가지. 이게 옮겨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50원 주고 이 회사는 100원 줘도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회사도 낮게 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높게 주겠죠. 그 다음에 노동력의 크기는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뭐 한 사람이 뭐 하루에 뭐 50시간, 60시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동력의 크기는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고 생산물의 총 수요 수준도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수요가 일정해야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만들었던 뭐 시장에서는 100개가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서는 1년에 100개 만들다가 생산성이 좋아져서 120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100개밖에 안 팔려. 그러니까 20개를 매일같이 창고에 보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20%의 고용을 줄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물의 총 수요 수준은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일자리의 공석은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서만 채워진다. 내부 노동시장을 그러니까 여기에 50명에서 100명으로 갈 때는 외부에서 50명을 추가적으로 충원하는 거지 내부에서 2배 일에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2배 8시간 일하던 사람이 16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50명이 아니라 100명을 쓰는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밖에서 50명 더 데려와서 100명 채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단결 조직과 사용자의 단결 조직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용자가 단결해가지고 너도 50원, 너도 50원, 너도 50원 하면은 뭐 옮겨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사용자 단체에서 야 우린 뭐 다 50원인데 70원 안 주면 일 안 해. 그럼 다 여기서 다 단결해서 70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품 시장이 깨지는 거죠, 균형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고 시장의 메커니즘 그대로 그냥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수요가 줄면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시장 원리에 그대로 맡겨서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상태에서 우리는 법칙을 따지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까지 좀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